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사업 협약에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이 지사는 당시 실무자 선에서 처리돼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오늘 새벽 석방된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도 동시에 소환해서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하루 앞두고 우주를 향해 수직으로 우뚝 섰습니다. 12년의 노력이 담긴 누리호는 내일 오후 4시 발사되며 발사 16분 안에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기준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경제, 사회, 방역 등 전 분야에 걸친 일상회복 전환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차별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서대문역 사거리에 기습적으로 모여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이른 아침부터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세우고 통제에 나섰지만 집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유가 고공행진 속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등과 관련한 조치를 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도 대장동 특혜 의혹 논란과 관련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감 출석이었습니다. 18일 행안위에 이어서 오늘 국토위에까지 모두 두 번째 국감 출석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공방은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과 유동규 전무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배임을 주장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보고받지도 못했고 인사 절차 자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기도청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 오전부터 여야가 대장동 의혹으로 치열하게 맞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국정감사의 2차전인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가 이곳 경기도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반쯤 전인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됐는데요. 여전히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해당 인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담당자와 민간업자와의 교류 사실을 알았다면 즉각 해임시켰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유착 의혹은 실망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자신이 지난해 여름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한 건 경기관광공사 재임 시절 영화산업 예산 지원을 거절하면서 나눈 대화가 마지막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오후 질의 과정에서 한때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장동 의혹을 비판하기 위해 세워둔 인형을 두고 여당이 항의하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주 질의가 모두 끝나고 보충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쟁점을 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배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이 의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글쎄 그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한이 누가?
또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화천대유 등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득을 챙겨간 건 특혜라며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면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총 1조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치가 채택되지 않은 배경을 캐물으면서 배임 혐의 가능성을 집중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중앙 들어보자.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이처럼 야당 위원들은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치가 없었던 대장동 사업 설계의 문제점, 이렇게 두 갈래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런 야당 위원들의 파상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더 나아가 역공을 펼쳤습니다. 자신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이익 환수를 적극 추진했고 이를 막은 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야당이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 즉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업자의 이익 독식을 막지 않았다면 더 큰 비리가 생겼을 거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성남시의 공공이익 환수 실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천억대라고 하는 이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개발을 막아선 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안겨주고 설계한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 정부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민간에게 개발 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 막 난리예요. 저는 이런 이율 배반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와 여당 의원들은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회 국토위에 경기도 국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경기도 국정감사 지금 전해드렸듯이 정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각각 국정감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가 그제 첫 번째 국정감사를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국토위 국감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서 그제 국감을 통해 많은 분들이 편집되지 않은 실상을 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고요. 이 지사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가 이번 주 안으로 지사직에서 사퇴할 거로 본다면서 어서 사퇴해야 예비 후보 등록과 선대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국감을 문제없이 마무리하고 대선 체제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결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 지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특검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제 행언이 국감에서 이 지사는 말의 향연을 벌였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속 시원한 해명도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이 지사가 국감을 통해 이득을 볼 방법은 없을 거라면서 국민 역시 연이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힐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후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민주당은 검찰의 고발 사주는 총선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일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상을 규명하려 하지 않는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은 40일 넘게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송영길 대표는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구해 오면 곧바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책임져야 할 행동이 있다면 두 의원을 감싸지는 않겠다면서도 섣부른 제명안 제출은 정치적인 행동이라며 조속한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윤석열 검찰과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하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검에서 건너온 자료면은 제가 왜 대검에 좋은 이야기를 잘 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검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도 고발 사주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정치관이 전두환 씨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질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나라의 실체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서 국민을 탄압하고 본인 가족들과 토건 비리 세력들이 활개치는 부패 완판 윤석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윤 전 총장을 향해 주저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시 헌법 정신을 망각한 거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토론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SNS를 통해서 인재를 잘 기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거라며 이 전두환 정권의 독재는 두말할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특히 대학생 시절 모의 재판을 할 때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면서 자신의 역사의식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체포했다가 남욱 변호사를 석방한 그 당일에 남 변호사는 물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해서 핵심 인물 4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고, 김만배 씨는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전달된 100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풀려난 게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곧바로 핵심 인물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남욱 변호사를 오후 2시부터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 안에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고 진술 내용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풀어줬었는데 석방 당일 곧바로 다시 소환한 겁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엿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다시 불렀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에게 전달된 100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말했습니다. 풀려난 지 13시간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길었던 머리카락을 자른 모습이었는데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로비 자금이 마련된 적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 주신 건가요? 네, 들어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표한테 100억이 전달된 경우는 어떤 것이 말씀 한 번만.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들어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또 오늘 소환 대상에는 어젯밤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들 핵심 4인방이 동시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네, 대질 조사가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검찰은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만배 씨 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등으로 검찰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부른 건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이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렸던 만큼 서로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비교,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고리로 화천대유 세력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350억 로비설이나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어제 법원에서 구속이 적법하다고 결론난 유동규 전 본부장부터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남욱 변호사의 신병 처리 방향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한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서 양측이 또 한 번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방어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민영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오늘은 지금 국토위 국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야당의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먼저 오늘 이재명 후보의 답변 점수는 얼마로 주고 싶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평가단에 제가 속해 있다면 A학점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학점.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초과 이익 환수 방안 이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이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보고를 제대로 받았냐라고 물었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사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서 가져갈 거냐는 보고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공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설계를 해뒀는데 그 이후에 즉 공모가 나간 다음에 한 직원이 아마 간부들에게 공익 환수를 하는 조치를 넣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은 채택되지 않은 거죠.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건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어떻게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설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가 그렇게 나갔는데 그걸 거슬러서 다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선택의 문제이지 그걸 당시 성남시장이 보고받을 문제가 아니었죠. 간부들 선에서 그거는 이미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조건들이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실무진 입장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제안을 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아니 검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 실무자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간부들이 그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미 공모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하게 되면 그 환수 내용 자체를 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알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네. 나중에 1, 2년 뒤에 봤더니 이익이 크게 났더라. 그렇다면 그 1, 2년 후에도 다시 한번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물론이죠. 그래서 예. 이미 당시에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3,600억 정도 당시에 이익이 날 거라고 그렇게들 추정을 했는데 그래서 절반인 1,800을 가져왔는데 뭐 그 전에 이제 기부 체납하고 공공 환수한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다시 너무 많이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추가로 이제 920억을 더 환수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야당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특별한 경력이 없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시 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일을 했고 또 나중에는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된 게 이게 이재명 지사 측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단 앞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인사 절차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재개발 조합의 일을 하던 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일할 자격이 있었죠. 네. 만약 그때 측근이었다면 바로 그냥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켰겠죠. 대표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부장 실무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관광공사 갈 때는 그 공모 지침에 맞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 그 인사권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누구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죠. 다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측근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측근이죠. 특히 주요 공직자들, 주요 보직에 있는 공직자는 다 측근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측근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더 강력하게 공익 환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역대 최대 민간 특혜 사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업 설계 자체를 잘못해서 민간 이익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죄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거는요. LH가 해도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LH가 해도 택지 개발을 한 다음에 이 택지를 민간에 분양을 합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엉뚱한 비교를 하시던데 이를테면 GBC라고 그 공공 부지를 갖다가 민간 기업에게 넘겨서 거기서 민간 개발을 하면서 공공 기여금을 낸 것 1조 7천억을 이 성남의 개발이익 환수하고 비교를 하시던데요. 그거는 저는 억지로 그렇게 뜯어 맞추면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남 대장지구 개발에 대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LH마저도 공영 개발을 100%로 해도 나중에 집을 지어서 분양이익까지 다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감 중에 그리고 사실 거기서 중에 중요한 하나가 또 조폭 연루설인데요.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LH가 해도 그렇게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공영 개발을 100% 할 수 있도록 뒀다면 이재명 지사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막는 세력이 있었어요. 민간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얻고 싶은 세력하고 거기에 결탁해 있는 국민의힘 계열의 그 관계자들이 특히 성남시의회에서 이걸 강력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회수한 게 처음에 1,800억, 뭐 2,700억, 나중에 920억 이렇게 해서 5,500억을 회수를 했다는 건데 자꾸 이것을 가능하지 않는 거를 민간 개발을 했으면 가져올 수 없는 것들까지 다 회수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불거진 의혹이 조폭 연루설인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서요. 과거 변호한 적이 있죠. 조폭인 줄 몰라서 변호했다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같은 조폭 조직원을 또 변론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는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누구든 변호할 수 있는 거죠. 조폭은 그럼 변호사 없이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누구라도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예.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재벌 기업의 변호를 맡았으면 또 재벌 변호였다 할 거고요. 예. 여성 피해자 여성 변호를 맡으면 여성 편향을 얘기할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장을 하더라도 예. 조금 그 근거가 합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지. 아니 변호사가 조폭이든 아니든 국민 누군가를 변호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본질에 어긋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요. 지금 김웅 의원과 조성호 씨의 육성 대화가 공개됐잖아요. 예. 네.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 된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자,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이 검사와 담당 검사와 이 윤석열 총장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예.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들통날 거니까 그렇게 하지 예. 말자 이렇게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엔 또 야당의 그러니까 입장을 손준성 들어볼게요. 예.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조금 총장이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네. 네, 조금 전에 그 조폭 관련한 얘기요. 예.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네. 그제죠. 경기 국감에서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행안위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이 느닷없이 조작된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걸 가지고 조폭 연루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돈을 받았다. 조폭들로부터 20억 가량 받았다. 뭐 그 돈다발 사진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조폭과 연결시키는 것. 예를 들면요. 네. 단서가 딱 이게 있더라고요. 유망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표창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그 표창은 이재명 씨가 결정한 건 아니죠. 이재명 씨가 이름으로 당시에 성남시장 이름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우수 중소기업이 됐던 회사가 작은 기업이 이게 조폭하고 연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조폭과 연루돼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 조폭 연루설을 퍼뜨리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확한 증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 전두환 씨가 잘못한 부분이 많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한다. 호남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모두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고 의원님 지역구도 광주지 않습니까? 자, 지역 민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그것도 민주화운동에 가서 뜻을 잇겠다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그런 그 당의 후보로 나선 분이 이런 천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모독하고 5.18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저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뻔뻔하고 천박해서 더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민영배 의원과 함께 여당 입장에서 본 이재명 지사의 국감 내용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은 오늘은 한 방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점수를 준다면 A였다. 아주 잘 답했고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자,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장동 국감 전국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영배 의원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여러 주장 가운데 꼭 반박하고 싶은 주장이 있습니까? 뭐 전부 거짓말인데 뭐 굳이 뭐 반박할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이 전부 다 그냥 국민들이 믿거나 말거나 대남 방송하듯이 북한 당국자가 대남 방송하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부 거짓말을 뭐 짜놓은 듯이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 총체적인 선거법 위반 같아요. 허위사실 공표. 그래서 뭐 전부 그냥 그런데 국감이란 자리가 여당 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 입장에서 예. 사실 저도 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예컨대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의 자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경기도지사로서 이제 피감기관 즉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으로서 나왔으면 이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와서 감사를 하면 지난 1년 동안 또는 그 앞에 있었던 경기도지사로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뭐 잘된 것은 본인이 또 드러내고 잘못된 것은 사과도 하고 또는 뭐 비판도 받을 것은 받고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애초부터 국정감사 잘 됐다 내가 가서 지금까지 못하던 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선전의장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의 의원들도 많은 고민 끝에 저 뭐 어차피 그 답변할 시간을 줘봤자 선전만 할 텐데 우리도 우리 주장을 좀 하자 이렇게 돼서 사실 대남방송, 대북방송만 반복된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법 관련해서 TF팀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여러 제보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의원들의 오늘 그리고 이틀 전 질문 내용과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 많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선 저 대통령 후보인 원희룡 그 후보도 뭐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참담하다. 예. 뭐 저도 사실 의원님들의 그 질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아쉬운 대목이 어디였습니까?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질문, 저 답변이 나오면 나 같았으면 이렇게 질의했을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능멸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요? 질문하면 키득키득 웃기나 하고 사실은 뭐 저도 옛날에 저 수사를 해보면 아주 엽기적인 범죄자가 그 자신의 이 범행이 들키고 나면 이상행동을 해요. 자신의 표정이 들킬까봐 또는 뭐 자신의 그 범행이 들킨 데 대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상행동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뭐 웃거나 하는데 꼭 그런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여주는 행위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제지를 해야 되는데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그냥 있었어요. 저는 그 점과 그다음에 이 사안은 결국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 김만배, 남욱, 정영화 회계사 등과 그 성남시에 막대한 수천억의 그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 이미 가장 이 정권의 그 친화적인 정권의 거의 정권과 함께 움직인다는 그런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또 정권과 거의 뭐 한 몸으로 움직인 검사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조차 지금 유동규를 이미 배임죄로 구속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로 수사를 하면 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배임죄의 주범이다 내지 배임죄를 저지르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해서 추궁을 하고 증거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막 그 점이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그렇게 보셨군요. 그 지금 국감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고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 방금 전 민형배 의원 주장하는 것도 전부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상법상의 기본적인 인식 우선주가 무엇인지 또는 주식회사에서 지분이 있으면 지분에 대한 이익
분배 요구권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이 자체가 배임인데 그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 대장동 일타 강사의 강의라도 좀 듣고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이 예. 그런 일타 강의도 듣고 나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까? 예. 원희룡 전 지사의 대장동 일타 강사 예. 강의를 들어도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예.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이다, 경찰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때문에 더 많은 환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면 그런 이야기를 그냥 백주대낮에 저렇게 하고 있는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도둑이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김만배, 남욱 또 뭐 정영화 이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럼 그 도둑들이 어떻게 이익을 가져갔습니까? 성남시에서 그만큼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 되지 않고 거의 파산 지경에 갔는데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공영 민간 합동 개발을 하겠다고 들어가서 토지도 강제 수용을 해주고 네. 인허가도 초고속으로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민간이 넘겨줬어요. 그러면 도둑들에게 그 많은 이익을 주게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거든요. 문제는 자신이 그 일을 시킨 유동규가 그 이익들과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자기가 도둑을 잡으려 했습니까? 도둑들의 배를 불려줬죠. 도둑들과 이익을 나눠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예. 배임죄라면 적어도 이익을 나눠 가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행위를 알고 허용해 줬다고만 해도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도둑의 주범이 될 수가 있는 분이 지금 도둑을 잡은 무슨 경찰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민영배 의원한테 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육성돼야 공개됐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라는 것이 공개된다라고 이제 김웅 의원이 얘기한 건데 앞서 민영배 의원은 이게 바로 증거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네. 그 말을 한 사람이 김웅 의원이잖아요. 예. 김웅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 돼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예. 김웅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뭐 내가 가서 저 고발장을 접수하면 네. 윤석열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윤석열이 오해를 받는다든가 네. 또는 윤석열이 정말 시켰기 때문에 내가 가면 오해를 받는다든가 뭐 그건 김웅 의원이 그 말을 했고 그 말에 대해서 확인을 시키면 되는데 네. 지금 언론 보도한 언론이나 또는 지금 제3자들이 그것이 김웅 의원의 말이 윤석열 개입의 증거가 드러났다. 백날 이야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요. 김웅 의원이 그 말을 했다면 윤석열이 관계도 없는데 내가 가서 괜히 오해받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김웅 의원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알겠습니다. 믿겨지지도 않고요. 조사 제대로 받으면 돼요. 예, 제대로 공수처가 왜 그런 된다.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대구 경북에서 또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5.18 12.12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치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도 경제 수사도 하고 해서 많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에게 맡긴다라는 이야기 비유를 전두환 전 표현을 대통령 굳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들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이 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요거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부분은 전문가를 맡겼더라. 그런데 그런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국정은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아직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정치인들의 화법
여의도에서 하는 화법 또는 정치인들이 좀 피해가야 될 금기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 굳이 찬양하는 듯한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단련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서 보여진 약간의 실수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대학 시절 그 판사 역할을 맡아서 무기징역 구형도 하고 또 광주 민자운동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든가 좋아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제 빌미만 있으면 물고 뜯으니까 앞으로 저런 발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연료나 전기가 공급되는 4개의 선이 연결된 채 발사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 연결해서 누리호와 현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앵커. 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침 일찍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 말씀대로 지금 우주를 향해서 우뚝 선 채 이 발사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우주센터 주변 도로와 해상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일반인과 관광객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황인데요. 네, 누리호 발사까지 이 남은 과정과 이번 발사의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구조팀 이호성 박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누리호가 지금 발사대에 세워지고 5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방금 그 모든 그 작업이 다 완료가 됐다고 그렇게 오늘 점검할 모든 부분은 완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지금 중요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된 내일 그 발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단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도 브리핑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오늘 점검한 내용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탯줄 역할하는 호스 연결 이런 것도 지금 다 제대로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이거 전에 한번 그 나로 할 때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아주 이번에는 좀 더 심도 깊게 그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보강을 해가지고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기밀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내일도 또 이제 점검이 계속 이어질 텐데 제가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받은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로켓이 이게 내일 발사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저건 나로호 예전 그 모형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거는 이제 나로호 내용 그 예전에 했던 그런 모형이고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발사에 성공하면은 저 자리에 저희 이제 KSLV-2가 그러니까 누리호의 모형이 세워지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왜 뒤에 배경이 저런 것이 그럼 실제 발사대를 하고 하지 왜 그러냐 그러는데 많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왜 뒤에 실제 누리호 발사대 장면을 안 놓고 하냐.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래픽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발사하는 순간에 저게 어디에서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저 발사대 위에서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스페이스X도 저 발사대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발사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저희가 그 관제센터에서도 직접 보질 않고 다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제 발사가
엔진에 불이 붙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릴리즈돼서 발사가 하게 올라가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때 컨트롤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뭐 어디에 떨어져서 폭파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주변 일반인 관광객 이런 분들 내일 오후 4시까지 통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육상, 해상, 공역 통제가 다 이루어집니다. 뭐 안전 그리고 혹시 비행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또 기밀 등도 뭐 우려가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 이제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발사가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 1차로 뭐 발사와 중단 중에 최초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건 날씨와 좀 우주 환경이 근거가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아침부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 무슨 시그널이나 이런 센서나 이런 것들이 다 이상 없는지, 밸브가 이상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날씨도 저희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갑자기 돌풍이 부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가도 그러기 때문에 아주 날씨가 아주 상당히 비가 안 오든지 뭐 그렇더라도 단지 바람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들었을 때는 비가 오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또 번개가 치는 거는 그렇죠. 문제가 낭매가 될 수도 있으면 있고.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날씨에 또 영향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 크게 없을 것 같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누리호가 액체 로켓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 엔진이죠. 액체 엔진이라서 액체 연료와 함께 액체 산소 등 이 동시에 넣는데 이게 산화제라고 하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으려면은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산소가 이제, 없으면은 불이 안 붙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케로신하고 이 액체 산소하고 같이 섞어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수소를 쓰거나 그렇게 되면 액체 수소를 쓰거나 그건 굉장히 그것도 극조온에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발화를 하고 자연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쓰는 연료는 액체 연료고 케로신이기 때문에 쉽게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발화가 안 되고 액체 산소가 같이 돼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보통 뭐 우리가 ICBM이라고 많이 듣는데 그런 로켓에는 고체 연료를 뭐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액체와 고체 연료의 차이는 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액체 연료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또 거기 이제 배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체 연료는 그런 걸 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이제 파우더처럼 파우더를 물에 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 성냥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만들어 놔서 그거를 보관해 있다가 필요시에 바로 불을 붙여서 쏜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한 30년 이상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필요시에 꺼내서 쓰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군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벌써 굉장히 늦죠. 벌써 뭐 외국에서 와서 벌써 다 폭격할 테니까 만약 전쟁이 난다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지만 이제 힘의 조절이 가능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 로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이 발사 50분 전에 연료 주입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 발사가 중단되거나 할 가능성이 없는지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거의 뭐 직전 1초 전에도 발사 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 종종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졌다가도 다시 또 저희가 또 그게 괜찮다면은 다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이것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면은 뭐 가령 자동차 같으면은 이제 하다가도 고장 나면은 세워가지고 우리가 수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발사체 같은 경우로 한 번 우주로 가게 되면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가서 비행을 해서 목표한 임무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수리하거나 이런 수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떠나면 고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뭐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로 유명한데 이 스페이스X라는 우주 기업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99% 훌륭해도 나머지 1%의 가능성 탓에 좀 우려가 있다면 굳이 주사위 던질 필요가 있느냐. 며칠 그렇죠. 기다리면 되지. 맞습니다. 예, 그거 아주 굉장히 예, 아시다시피 그 스페이스X도 이제 민간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스페이스X 같은 업체를 키워야 되지 않냐 예. 이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재사용이죠. 재사용해서 다시 하면서도 벌써 8호, 9호, 10호가 다 세 개가 다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고 그러면 이제 11월 우리는 더 많이 배웠다. 거기서 폭파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었고 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이제 11호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이제 실패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런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발사체를 이제 재사용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재진입 뭐 기술을 이제 키우려다가 여러 번 이제 실패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카운트다운 만약에 내일 끝나게 된다면 누리호가 16분간 비행을 해서 이 목표한 높이까지 가서 실용 위성과 똑같은 무게의 모형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 조금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지금 1단, 2단, 3단이 있으니까요. 1단이 이제 보시면 제일 밑에서 굉장히 제일 큰 그런 로켓인데 그 75톤 엔진이 이제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연료를 다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게가 많으니까 그 무게를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1단이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2단도 그렇게 이제 75톤 엔진 하나로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에 가서 2차 분리가 되고 2단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한 그러한 궤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3단에서 이제 페어링이 열리면서 우리가 하는 그 위성 모사체를 거기서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 모사체를 올려놓으면서 그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 위성 모사체가 지금 이제 릴리즈가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하고 우리는 이제 엔진은 그때 끝났구나 그런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또 그것도 또 카메라까지 다 우리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신호를 다 받고 제대로 목표한 궤도에 올라갔나까지 한번 저희가 그 확인을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성공이 되겠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발사 성공, 임무 성공이 구분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 발사 성공하고 임무 성공이 이제 임무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임무가 그 어떤 그 사물을 그러니까 위성이죠. 이 경우에는 어떤 위성을 어디에 올려놓는 게 그게 임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까지 돼야 되는 게 임무가 성공이고요. 근데 발사의 성공은 우리가 발사해서 그 목표하는 궤도까지 이 엔진이 제대로 갔는지 그래서 임무가 설계가 더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는 저희가 이제 발사는 잘했는데 뭐 목표에 못 갔다 뭐 이렇게 더 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임무가 가장 더 그 목표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그러니까 임무가 잘 되려면 모든 발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지 저희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저도 연구원님도 오늘 좋은 꿈 꾸고 내일 비행 시험 잘 이뤄지길 기원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구조팀 이호성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 정부는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이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쯤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요? 네, 어제 백신 1차 신규 접종자는 3만 6천여 명, 접종 완료자는 4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8.9%, 접종 완료는 66.7%입니다. 전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접종을 모두 마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면역 형성 기간 14일을 고려해 다음 달 7일에서 9일쯤 예정대로 가능하냐는 질의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전환 시기와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국내 변이 감염 사례는 모두 델타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대본은 최근 1주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3,383명인데 이 중 99.9%인 3,380명이 델타 변이였고 나머지 3명이 각각 알파와 베타, 감마 변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국내 감염 사례는 모두 델타 변이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델타형 변이가 100%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중 16,972명이 확진됐는데요. 10만 명에 73.2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 중에서 돌파 감염 추정 사례의 비중은 지난 8월 셋째 주 6.1% 수준이었지만 10월 첫째 주에는 27.6%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진자 4명 중 1명 이상이 접종 완료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전국적 유행은 감소세여서 최근 1주간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평균 1,562명으로 직전 주보다 20.3% 줄었습니다. 또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2시 서대문역 사거리에 기습적으로 모여서 총파업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오늘로 총파업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을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4시 반쯤 집회가 모두 끝나고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은 해산하고 있습니다. 집회로 제한됐던 서대문역 사거리 차량 통제 역시 다시 재개됐는데요. 집회가 끝나기 전에 차량 통제가 재개되면서 일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후 1시 반쯤부터 서대문역 사거리 인근에 기습적으로 모였습니다. 깃발을 들고 조끼를 입은 집회 참가자들이 서대문역 사거리를 가득 메웠는데요. 기습 집회에 경찰이 서대문역 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 광장 인근에 경찰버스를 줄줄이 세워 차벽을 설치하고 곳곳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집회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역 사거리에 기습적으로 모이는 집회 참가자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청와대 방향 행진도 예고된 만큼 도심 곳곳엔 여전히 경찰버스와 방패 등 장비를 갖춘 경찰 인력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오늘 집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권리,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분야 공공성,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 책임제 쟁취 등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심 집회와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도 잇따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공무원 노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서울 도심 집회엔 조합원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의 전환을 앞두고 경찰은 이번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엄정 대응에 나섰는데요. 서울시도 조금 전인 오후 3시쯤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민주노총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네, 도심 통제로 시민들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서대문역 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고 교통 정리에 들어갔지만 혼잡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대문역 사거리 인근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광화문역 인근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경찰버스가 집결하면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차벽에 가리면서 시민들이 도로 위에서 기웃거리는 위험한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점부터는 지하철이 대규모 집회를 이유로 일부 구간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광화문 인근 지하철이 이용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종강역, 광화문역, 시청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오후 2시까지 무정차 통과한 뒤 지금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버스들도 같은 시간 해당 지역을 우회 운행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안국역에서 경복궁역 구간, 종강역에서 서울 역사박물관 구간에서 임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전체 이익이 450억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뭐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도둑질을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도둑질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예?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까?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아까 설계자 범인이라고 돼 있던데. 설계자 죄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렇군요. 네. 왜?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고 하신 적 없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임명 과정 자체가 기억을 안 나니까.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사님. 증인.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제가 묻는 것만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본인 7분 시간을 다 뺐습니까? 자. 자본금과 투자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답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계 재고 있어요. 진행은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증인이 얼마나 시간을 2분씩이나 답변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시간 재가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좀 맡겨주세요. 눈이 삐딱하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거지. 네,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서 또 한 번 충돌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엔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야 모두로부터 맹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 국감, 야당 의원들의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저께도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오늘도 별 차이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뭐 그저께나 오늘이나 경기도 국감이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는 답변을 잘했다. 답변을 잘했는데 그 잘한다는 게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일단 그 공영 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신영수 의원이 막았던 것이고 그거를 그나마 그래도 민관의 합동 개발로 그나마 민간에 다 가져갈 걸 환수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이제 확실한 그 나름 계속 일관된 논리인데 그 논리를 잘 파고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범인이다. 그 작물을 가졌으니까 도둑이다. 이런 논리를 계속 피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 논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수는 없는 건데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꿨어야 돼요. 그저께 뭔가 안 통했잖아요. 대단히 무기력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기사들만 잘 추적을 해도 뭔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수사로 밝혀지고 나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거 뭐 국감이라는 거는 그런 수사기관의 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 판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대단히 무기력했다. 오늘도 별로 그 무기력은 잘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감이 끝나면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행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대장동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틀간의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지지율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두고 봐야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답은 뭐 거의 정말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논리를 뭐 어떠한 그 의원들의 질이나 이런 공세에도 굴하지 않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가진 자고 도둑을 이제 작물을 취득한 자다라는 논리, 그리고 공영개발을 막은 토건 비리 세력과 야합한 세력이다라는 논리, 그걸 계속 했는데 글쎄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보기에 따라서 해명이 됐구나. 뭐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그 민간업자들의 수익 배분을 공공 입장에서는 탓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자꾸 이재명 지사의 탓을 돌렸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틀의 국감을 가지고 그러나 반대로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논리에 너무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다.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그렇게 같다? 느끼는 시청자나 유권자나 국민들도 계실 거예요. 정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여론조사를 또 하겠죠. 저는 국민의힘이 좀 무기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이 다 평행선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지자들은 그대로 그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싶고 듣고 싶으면 볼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도 그렇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의원들도 좀 너무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너무 옹호하고 엄호사교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청문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 답변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인사청문회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 인사청문회 이제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아부성 발언도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공격만 했다. 이러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인사청문회 때 그런 행태 또 보이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러면 역시 눈살 찌푸리게 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감이란 산을 이제 곧 넘게 되는 이재명 대선 후보. 다음 산을 또 넘어야 되는 게 원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해야 되는데요. 자, 원팀. 송영길 대표가 오늘 원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사퇴를 하시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과 잘 후보님이 만나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좀 우리 총리님 좀 쉬시게 하는 게 도리 같아요. 그럼 언제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번 국감 끝나고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나면 바로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당내 아무래도 분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서서히 같이 이제 통합되면서 올라갈 걸로 봅니다. 일단 만남이 성사될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조만간 밝힐지가 제일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은 이것도 대장동 의혹 사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에서는 뭔가 제보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구속 얘기도 꺼냈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검찰 수사나 어떤 수사기관의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면 밝혀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대선 전까지는 밝혀지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도 이낙연 캠프에 있던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 해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적극적 지지할 것이고 원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뭔가 미진하다. 그리고 뭔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해명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만난다고 이렇게 원팀이 되고 화학적 결합이 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좀 뭔가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해볼게요. 전두환씨를 옹호하는 발언에서 지금 도마에 올랐잖아요. 12.12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반론들 많이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도 뭐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고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전두환 씨가. 그리고 12.12 하극상 구태타 1979년도.
그 자체가 잘못된 정치의 끝장판이에요. 근데 예. 그 둘만 빼놓고 다른 건 정치를 잘했다. 저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고 네네. 또 하나가 정치라는 게 3천 교육대 보내고 언론 예. 통폐합하고 그거 다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87년도 우리가 1987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박정철 군 죽었잖아요. 탁치고 예. 억하고 죽었고 예. 물고문으로. 이한열 왜 어떻게 죽었어? 이한열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 예. 근데 그런 건 다 정치 아닌가요? 난 윤석열 국민의 후보가 삶의 정치죠. 아니 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권한 위임이 중요한 것과 전두환 씨가 정말 역사를 왜곡하고 반헌법적이고 전부 그 뭡니까 무기징역 받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헌법 조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해명해야 돼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해명을 잠깐 보면요.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정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다 나온 발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단 1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단 1도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면 해명입니다. 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전두환이 독재한 거가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냐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 3천 교육대 보낸 거. 네. 물고문한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탄압하고 억압했습니까? 국가보안법 가지고. 그게 정치가 아니 뭐가 정치냐고요. 정치가 잘했다며요. 이 두 개를 뺀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말이 안 윤석열 전 되잖아요. 총장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공식적으로 또 정중한 사과와 다시 한번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저는 예.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싸운 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좀 삼가해 왔던 편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뭐 비판할 건 비판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거는 사과로 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역사 의식의 문제고 대단히 뒤틀리고 왜곡된 역사 의식이다. 네. 인문적인 지식 이런 걸 떠나서 반지성적이기도 하고 예. 반역사적, 반정치, 반헌법. 이건 좀 사과 정도 아니라 정말 어떤 형태의 책임이 필요하다면 후보 사퇴하는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는데 정치인이 아니니까. 네. 근데 정말 이분은 아주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스스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맹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비정상적인 언행이 급기야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어디 감히 전두환 정권의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인들을 들먹이며 전두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 우익들이 한국일도 일제 식민 통치 시절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관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제가 뵀을 때는 앞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뭐 이런 본인이 지금까지 그때 모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호남 지역에 상당한 호감을 사고 있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감하게 또 대처하는 것이 옳았는데 지금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윤 전 총장의 전두환 관련 발언.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 대표는 강도 높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요. 야당 대표는 좀 엄호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난감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딴 실언을 놓고서 이게 그냥 신인 정치인으로서 여의도 화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정치 철학이 부재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굳이 이제 말씀을 하라고 저보고 그러시면 네. 저는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뭐 정치, 문법, 뭐 여의도 언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역사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 1980년대 그 군사 독재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 검찰총장까지 하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 봤겠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도 이건 정말 자신의 마음을 많이 이거 뭐라고 그럴까 너무 누그러뜨려 하는 얘기예요. 야당 대표로서 예. 이제 야당 후보니까 예, 대선 예. 후보니까 그런데
비판하고 비판해야 돼요. 여야를 떠나서 예, 대한민국의 역사의 문제고 헌법의 문제라니까요. 정당성과 정통성의 문제인데 정당성과 정통성 유린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네. 이걸 좀 옹환이 지금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까지 겹치면서 당내 대권 경쟁자들이 후보 교체론을 지금 키우기 시작했다. 실제 후보 교체론이 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후보 교체론이라는 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다면 교체하는 거 결정하지 안 됐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 뽑으면 되는 거죠. 그 후보 교체론 말은 전 지금 이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지층의 어떠한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로 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선두권을 다투고 있으니까. 다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후보 사퇴론 같은 건 맞겠죠.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뭐 당장 후보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후보 사퇴해라라고 얘기들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고발사주 의혹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설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또 뭐 말실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된 것이 이제 폭발할 수 있죠. 게다가 활용점정이 제가 볼 때 이 전두환 관련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당내 지금 양강을 이루고 있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 두 사람 모두를 향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둘이가 같이 대선을 가게 되면 이게 범죄 혐의자끼리 붙는 대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탓할 수도 없어요. 기장파장이니까.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는 태도 봤지 않습니까? 윤 후보가 그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해도 내가 잘하죠. 아니, 싸움을 해도 내가 잘하고 머리도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좋고 정책도 내가 좋고 인물을 봐도 내가 안 낫습니까? 참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오징어 게임 같은 대선이 돼서는 안 된다. 네, 홍준표 의원 요즘 클린 후보 내세우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SNS에는 내가 야당 후보가 되면 둘 다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많이 의심받고 있잖아요. 법률적인 것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인데 아무튼 누가 뭐 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서가는 후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일단.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얘기대로 양쪽의 유력 주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혐의의 리스크에 이렇게 노출돼 있냐고요. 우리 유권자들한테 정말 참담한 느낌도 들어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진위는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 따라서 밝혀진다 하더라도요.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유력한 후보가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가 그랬었죠. 다스, BBK 당선되긴 됐는데 나중에 어쨌든 지금도 이제 수감 중이긴 한데 그런 역사를 봐왔잖아요. 하여튼 우리 정치가 지금 뭐 후보들만 아는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없어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서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 가게 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한참을 쳐다보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땅에 던지는 등 돌발 행동도 저지릅니다. 30대 중국인 A씨가 가게 여직원을 스토킹하는 모습입니다. 가게 문 앞에서 유리창에서 10분, 15분씩 쭈그리고 앉아서 지속적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어디 갔냐, 퇴근했냐 이런 것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지난해 손님으로 가게를 찾았던 A씨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토킹을 시작했고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가해 남성 A씨는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현장을 달아났고 경찰의 추적과 설득 끝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처벌 없이 귀가 조처됐습니다. 스토킹은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만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스토킹만으로도 중범죄로 간주해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집니다.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말이나 글 등으로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또 긴급 응급 조치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가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할 우려가 있고 보호 조치가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가족이라든가 지인 역시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고요. 스토킹 전담 경찰 요원들의 확보 그리고 스토킹에 관한 사전 교육 이것도 함께 수반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는 보호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유흥업소가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어젯밤 11시 20분쯤 역삼동 불법 유흥주점 단속에 나서서 손님과 업주, 종업원 등 2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회원제 방식으로 비밀 영업을 하면서 3개월마다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영업으로 방역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선원 15명이 탄 중국 어선이 전복된 가운데 구조자 13명 가운데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선원 15명 가운데 8명을 우선 구조했고 이후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4명을 더 구조했지만 이들 4명 가운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경은 사고 15시간여 만에 해당 어선 어망에 걸려 숨져있는 선원 1명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아직 찾지 못한 선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주민센터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러진 타워 크레인은 추락하면서 길 건너편 건물에 걸쳐져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조립을 마치고 발사대 기립을 완료했고요. 내일 발사 전까지 기능과 상태 계속 점검하고 내일 오후 4시에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첫 우주인 후보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산 씨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가올 우주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08년입니다.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벌써? 13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네. 우주인 후보로 러시아에 가서 훈련도 받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누리호 내일 이제 발사하잖아요. 네. 감회가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네. 들고요. 예. 2008년도에 저희가 러시아에서 우주인을 우주에 보낼 때는 네. 뭐 한 명을 우주에 보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 국민의 그 우주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는 그렇죠. 그런 이벤트였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우리 손으로 네. 만든 우주선을 직접 우주로 보내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게 러시아에서 직접 훈련하는 화면입니까? 네, 선발 과정 중에 러시아에 가서 무중력 항공기에서 그런 훈련 선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몇 명이나 도전했었죠? 처음에 한 3만여 명이 도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2명.
뽑혀서 러시아 가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산이란 이름을 검색창에 치니까 당연히 우주인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붙던데 지금도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제조 분야에서 수요사와 공급사를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카파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우주 관련 그 산업 거기에도 종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분야가 우주라는 분야와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도전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말 큰 도전들을 목격하면서 이런 창업 분야로 발을 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 좀 상황을 좀 추억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우주인 후보셨다가 최종적으로는 우주에 가지는 못하셨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와 좀 갈등이 있었던 게 뒤늦게 좀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우주인 후보로서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했었고 그런데 뭐 저희가 배우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뭐 저희로서는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뭐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보지 말라는 책을 봤다라는 이유였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왜 보려고 했어요? 저희 한국에서 최초로 배출되는 우주인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의 위상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뭐 계약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뭐 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광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주인 후보로서 온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유리 가가린 배출한 나라이잖아요. 러시아가. 우리는 한참이 지나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우주인 배출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지금 누리호처럼 우리 발사체로 우리 우주인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배출한 우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위상에 맞는 걸맞는 우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누리호 내일 발사에 성공하면 그 계획을 보니까요. 2030년쯤에는 우리도 달에 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인 우주인, 우리 기술로 만든 그런 발사체를 타고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 발전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막 시작하던 그런 단계였고 지금 이제 우리 기술로 순수 우리 기술로 우주에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이런 순간인데 뭐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동시에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우주 산업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민간 주도로 굉장히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뭐 스페이스X라든지 뭐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도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사실 우주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형 위성이나 중형 위성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는 사실 상장사도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군요. 그리고 소형 발사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또 민간에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꽤 빨리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 30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부품만 37만 개 들어가고 저 엔진도 우리 기업이 만든 거 아닙니까? 방금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요. 뭐 부품 제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침 저희가 제조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카파라는. 근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제프 베조스가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우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우주선 개발 초창기 때 저희랑 굉장히 유사한 제조 플랫폼인 미국의 MFG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굉장히 비밀리에 그 우주
우주선에 쓰일 그런 부품을 조달했다는 그리고 그 사용 경험이 굉장히 좋았는지 제프 베조스가 그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주요 주주로 지금도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조금 다른 길을 가고 계시긴 하지만 우주 산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셨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그게 뭔지 아니까 조금 더 우주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준비가 무엇이고 뭐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우니까 아마 다른 분들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이런 뉴스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산 씨가 보시기에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세요?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 뭐 다른 하나는 민간 주도의 개발을 생각해 본다면 정부 주도의 개발 사실 지금 이제 내일 발사하게 되는 이런 순간에서 좀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 좀 함께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을 우리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지금 10여 년에 걸쳐서 이걸 개발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일 발사에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거는 과정 중이라는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알아서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성공했으면 또 왜 성공했는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해줘야지 연구자들 더 힘내서 연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민간에서 우주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우주 개발의 일정 부분은 민간에 문을 열어주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내일 성공하겠습니다만 실패하더라도 더 열렬히 더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미 발사대에 발사체를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어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아마 모든 분들이 염원하시겠지만 마지막에 뭐 활용 점정이라고 성공까지 해내면 뭐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첫 우주인 후보 고산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타트업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우리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승선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세혁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자세한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24분쯤인데요.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72톤급 경북 울진 후포 선적 어선이 전복됐다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3명과 외국인 6명 등 9명이 탄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직 승선원들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인근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 한 척이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5,000톤급, 1,500톤급 경비함 2척과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소방, 해군 등 유관기관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에 풍랑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최적이 역대 2번째로 개인 통산 400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최정의 방망이는 이제 국민타자 이승엽의 기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팀이 3대4 한 점 뒤진 4회. 높게 치솟은 최정의 타구가 왼쪽 담장을 넘습니다. 개인 통산 400호 홈런. 한국 야구 40년 역사상 국민타자 이승엽에 이은 2번째 기록 달성이자 오른손 타자로는 첫 영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5년 데뷔 이후 17번의 시즌 1907번째 경기 출전에서 거둔 쾌거입니다. 동료들도 그의 등번호 14가 새겨진 기념 메달로 대기록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몇 개
친다는 그런 목표는 없고요. 그냥 팀 이기는데 좀 보탬이 되는 홈런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천재 타자의 다음 목표는 이승엽이 보유 중인 기록 국내 리그 최다 홈런 467개입니다. 리그 최초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치고 최근 6년 평균 홈런 수가 35개를 넘긴 꾸준함 때문에 6년 장기 계약이 끝나는 2024년 이전에 기록 달성이 예상됩니다. 최정은 시즌 막판 나성범과 치열한 홈런 레이스도 펼치고 있어 2016년과 2017년에 이은 자신의 세 번째 홈런왕 등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몸에 맞는 공 294개의 세계 기록 주인공이 되는 집중 견제 속에서 쓰고 있는 소년장사의 홈런 역사가 이승엽을 넘어 500홈런의 금자탑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때이른 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로 꽤 춥겠고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 16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누리호 발사가 이뤄질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풍속은 초속 3m에서 최대 9m,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우주센터 주변과 누리호 발사 궤적상에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해서 날씨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